호기심이 계속 있기를 바래요. 저 스스로가. 시스템이 완성되고 견고해지고 이래서 어떻게 나올지 빤해지면 이 작업은 저한테 의미가 있을까? 캔버스 앞에 설 때 그 설렘이라는 게 있을까? 어떻게 완성될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궁금해. 계속 그럴 수 있길 바래요. 그림 그리는 서상익입니다. 제가 요즘은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시는지. 요즘은 뭐 전시도 코앞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시간이 좀 지날수록 그림 그리는 일 외에는 관심사항도 좀 줄고 에너지도 그림 그리는데 좀 많이 집중하고 뭐 유일하게 남은 건 이제 음악 정도? 네. 그리고 음악도 사실은 그림에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그거지 않나요? 그렇죠. 네. 작업하지 않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뻥 아닌가? 과연 그런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새벽까지 이렇게 작업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반을 틀어놓거나 귀는 음악에 열려 있고 정신은 이제 그림에 집중해 있고. 영어로 치면 배경음악이잖아요. 네. 내가 뭔가 제스처할 때 훨씬 더 그 배경음악이 깔림으로 인해서 이게 극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점점점 하다 보면 음악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나는 오직 이제 그림에 집중하게 되는 그 시간. 그렇죠. 그림을 집중해서 그리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뒤로 나와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요 직전 순간에 했던 이제 터치라든지 색이라든지 만들어냈던 면들이 마음에 들고 그 순간에 이제 귀로 들어오는 음악들이 흥을 일깨우고 그때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거면 충분하다.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전시 일정을 맞춘다거나 니즈에 제가 이제 발맞춰줘야 되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시간을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더더욱이 이제 그림 그리고 있다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더 고마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작가님이 예전에 이제 막 이렇게 일정에 치이다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사실은 이제 처음 개인전이 제가 한 2008년?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네네. 되게 이제 운이 좋았죠. 2005년부터 맞아요, 2010년 맞아요. 사이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미술 시장이라는 게 형성되던 때고 영아티스트 붐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갤러리들이 다 젊은 작가 발굴하는 거에 혈안이 돼 있었고 어디 가든 이제 젊은 작가들 전시가 그렇죠. 열리고 있었고. 전시도 열렸고 거의 다 솔드아웃 되고 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제 운 좋게 좋은 시기에 데뷔를 했고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작업만 하면서도 살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이 처음 생긴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대학원에 있으면서 인물을 좀 크게 그리는 작업들, 셔클로스처럼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때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그리는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나한테 재미가 있나? 이런 회의감도 좀 많이 있었고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왜 작품이란 걸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냐. 오빠는 너무 작업이란 걸 되게 근엄하고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때 제가 항상 어릴 때부터 만화를 많이 그려가지고 항상 낙서를 하는 공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그 책을 보는 걸 재밌어했어요. 이런 걸 그려봐라. 오빠는 이런 사람인데 왜 캔버스 앞에 가면 또 이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냐. 그 말에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맞아. 내가 이게 재미가 없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내가 나를 담아내야지 긴 시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이제 그 낙서 중에 하나를 고른 게 이제 제 방에서 잠자고 있는 사자였어요. 그게 이제 대학원에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나 지도 교수님 이런 거 왜 하냐, 장난치냐. 강의 나오시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잘 바꿨다. 어떤 쪽에서 굉장히 환호하고 어떤 쪽은 혹평을 마다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반응들이. 그렇죠. 그전에는 그냥 역시 잘 그리네. 이게 그 제 작업에 대한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는 반응들. 그렇죠. 그런 반응도 재밌었고 우선은 제가 저를 담아낸다라는 거에 대한 재미. 본인 스스로가 재미가 느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몽상하듯이 그리던 그런 재밌는 그림들을 캔버스로 옮긴다는 거에 대한 희열 같은 게 있었죠. 그때 이제 학교에서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하고 개인전 일정이 갑자기 잡히고 그때부터 이제 기획전들도 갑자기 외부 전시들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작품들이 이제 판매도 되고 좀 놀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낸 그림. 그렇죠. 그리고 사실 판매까지 생각 안 하고 그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릴 때 그거를 그릴 때는 내 개인적인 작업인데 이게 딱 어느 누군가 샀을 때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왜 사요? 맞아. 내 얘기인데 왜? 데려 묻게 되잖아요, 사실. 다른 젊은 작가들한테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작품이 처음 팔릴 때 기쁜 것보다 오히려 겁나고 이거 왜 사지? 이거 며칠 뒤에 환불해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운이 좋게 이제 미술 시장이라는 게 열리기도 했고 제가 감당 못할 일정들이 밀려오니까 그거 소화하면서 제가 만족 못할 퀄리티로 작품들이 나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좀 자괴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그런 니즈에 채워주고 싶지 않다라는 약간 반항심 같은 것도 많이 생겼어요. 사춘기 소년 같은 마인드? 막 누가 좋다 그러면 난 싫은데?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네. 그건 누구나 다 겪나 봐요. 네. 그리고 막 누가 좋다 그러면 안 해버리고. 맞아요. 누가 이건 좀 갸우뚱하면 난 이게 좋은데? 막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 네. 자만심 아닌 자만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가 내가 네. 그러니까 내 그림의 만족도보다는 반응에 너무나 취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차이 이제 이때 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까지 해온 걸 좀 짚어보기도 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때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고민을 좀 하셨어요? 제일 근본적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계속 해도 되나? 아무도 신경을 안 쓰면 그냥 나만의 만족이면 해도 되죠. 그렇죠. 뭐 아마추어 취미로서는. 근데 이게 갤러리라는 미술 산업 구조 안에 들어가서 판매가 되고 어떤 이 유통 구조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내가 이걸 만드는 사람으로서 내가 책임감이 있는가? 네, 그거를 충분히 해낼 자격과 능력이 될까? 뭐 이런 고민들. 내가 진짜 좋은 작업을 하고 싶은데 네, 이 좋은 작업을 해낼 만한 역량이 나한테 있는가? 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묻더라고요. 너는 미술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누군가 뭐 로스코 그림 앞에서 울고 뭐 그런다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데 그 친구는 음악이 되게 위대한 예술이라고 믿는 사람이라서 미술은 힘들다. 미술이 자기는 인생을 바꾼다는 걸 믿지 않는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 이 말이 저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모든 일은 믿음에서 출발할지도 모른다. 무신론자는 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유신론자는 네가 우선 믿으라고 요구하고 이 믿어야지 기능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그때 필요한 거는 고민과 생각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갑자기 이제 그렇게 시장으로 나오고 작품이 거래되고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에 이렇게 한번 휘둘리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그럴 능력이 있냐 없냐만 자꾸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얼마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필요했던 건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유한 작업 하나 올려놓고 점 하나 찍혀있는데 야 이게 17억이래 뭐 야 난 10개 찍어줄 수 있는데 뭐, 나 1억만 줘 뭐 이런 그러니까 예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런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해 못할 세계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 금전적 가치를 뛰어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 유신론자, 무신론자의 그 간극 같은 거고 내가 이 작업을 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거는 믿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신론자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기능해서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재밌었으니까 나에게 기능하니까 내가 계속 해오던 일이라면 어느 순간 해도 돼? 그 신념이 약해진 수도승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스킬적인 부분들은 네. 배워왔다지만 그렇죠.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은 사실은 그렇죠. 해답을 못 받고 미술생에 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질문이 그죠. 왜? 이거 왜 사? 이게 왔던 것처럼 그렇죠. 결국은 다시 그 왜라는 질문을 본인한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이제 어떤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에게 필요했던 거는 조금 더 확고한 믿음이다. 그렇지, 신념. 네.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게 이제 화가의 성전이었어요. 예술이라는 것도 회화라는 것도 하나의 큰 종교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화집을 보고 미술사 책에서 배우고 지금 현재 뭐 몇 손가락에 꼽히고 이런 대가들은 어떻게 보면 이 회화라는 종교에서 성인들이다. 일가를 이루는 그렇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회화라는 종교의 성전을 만들고 체프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꾸밀 성인들의 업적과 초상 이걸 통해서 하나의 큰 재단을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에 화가의 성전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제가 알기로는 화가의 성전 이후에도 갤러리 아니면 그 아트페어의 그런 그림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미술관을 배경으로 하는 작업들도 많이 했고 지금도 이제 계속 병행해가는 작업 장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작업들도 큰 질문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뭘 보고 있고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어떤 권위, 그 힘, 갤러리, 아트페어, 그다음 뮤지엄, 작가, 컬렉터, 큐레이터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한편으로는 냉소적인 이야기, 한편으로는 비판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싶기도 했고 때로는 뭐 저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나의 그 작가가 가지는 위치와 역할은 사실 작가님이 이제 처음 개인전 했을 때의 네. 작업과 방금 이제 미술관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작가님의 일상생활이 그런 자취방이라든가 이런 거였다면 미술시장 경험하고 나서 갤러리나 미술관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활동범위 좀 더 넓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에게 이제 공간이 예전에는 그냥 학교 작업실, 그다음에 이제 자취방, 요게 이제 제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었다면 창작자로서 이제 미술관이나 갤러리나 그런 이제 전시 공간도 저한테 중요한 일상 공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작가님은 주로 이제 관찰, 네. 관람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업 등을 보니까 그런 얘기도 들어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한 발 떨어져서 보면서 혼자 키득키득대는 사람. 어떻게 얘기하면 냉소적이면서 장난기를 갖고 있는 관찰자? 크게 웃진 않지만 약간 네. 피식 이렇게 웃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키득대는 좀 세상 이상한 놈. 숨어서 이렇게. 찍어봐봐.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보면 혼자 이렇게 숨어서 만화 같은 거 보면서 혼자 키득대는 그런 캐릭터 같은. 그럼 어렸을 때는 네. 어떤 성격이었어요? 글쎄, 학창 시절은 뭐 딱히 특별할 건 없고요. 튀지도 않고 이렇게 묻어가는. 아주 어릴 때 제가 이제 말을 하기 전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는 이제 그림을 일찍 그린 게 아니고 말을 늦게 해서 그래요. 언제? 말을 5살 넘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네. 그 이유가 있나요? 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다 일하러 가시고 형 동생은 이제 학교 가거나 뭐 유치원을 가고 저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말할 상대가 없지 않았나? 그 나이 대 애들보다 말도 느리고 운동신경도 느리고 모든 게 느리지만 그림만 빨랐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술 시간이 저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또 즐겁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의 아이덴티티는 그림 잘 그리는 아이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굳어져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뭐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니까 미대를 갈 생각을 못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은인 같은 분을 만나서 경제적 부담 없이 그림을 배울 기회가 있었고 어떻게 입시학원 선생님을 만나시는 건가요? 젊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미술학원을 이제 동네 형 소개로 가보게 됐는데 뭐 형편도 이야기하고 대신에 이제 꼭 좋은 학교 입학해서 보답하겠다 뭐.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어쨌든 네네. 이제 큰 혜택을 받고 그림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분은 아직까지도 이제 저한테 평생의 은인이시죠. 그것도 이제 작가님의 이제 결국은 계속 그런 의지를 갖고 네. 했었기 때문에 또 만날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고2 때 저는 그런 얘기를 어른한테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었어요. 감히 당돌이 뭐 학원비를 깎아달라. 내가 어떻게 해서 보답하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때 미대를 가야 되겠다라는 게 절실했구나. 네. 그래서 그런 용기를 냈었구나.
최근에 이제 하이엔드라이라는 예. 작업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음. 학교를 서울로 진학하고 난 뒤로 이제 고향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항상 이 기차를 타게 되잖아요. 내려갈 때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어떤 설렘? 다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올 때의 그런 이제 헛헛함? 그런 정서를 시대와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이엔드라이라는 말 자체가 물론 이제 라디오헤드의 이제 히트곡을 참고하긴 한데 그게 영국식 관용적 표현으로 썰물로 빠지고 나서 이제 갯벌이나 모래사장에 이제 콕 박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게 이제 하이엔드라이예요. 뭔가 막막하게 된 상황. 이걸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하이엔드라이인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되게 탄탄하다고 믿고 있던 체제 민주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약하고 쉽게 깨지는 어떤 대상인가. 그래서 이 여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가는 종착역이고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기차를 타야 되지 않을까. 그 여기에 사실은 이제 제가 막 그 럭셔리 브랜드들 광고판 배치한 게 어떤 자본주의의 상징이기도 하고 밀물 때는 다들 이제 물 위에 떠다니면서 아 이거 좋다 하다가 썰물로 이제 딱 갯벌에 박히고 나면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썰물 때 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또한 역으로 작가님에 대한 어떤 물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2000년대 그 미술 시장의 흥망성쇠처럼 최근에도 또 이제 한번 붐이 확 있었잖아요. 그치. 썰물이 올 때 작가들의 대처가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황의 어떤 고민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게 뭔가. 뭘 그리고 이게 아니고 그치. 내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릴 것인가. 왜 그리는 게 어떻게로 드러나겠죠. 맞아. 그전에는 계속 이제 뭐 대상을 바꿔본다든지 뭐 인물을 그리다가 그 공간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왜 그리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답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그럼 그 질문에 대한 좀 답들이 나오시나요? 짙은 안개에 쌓여 있다가 지금 조금 이제 안개들이 안개 좀 걷어지는. 예, 걷어지는 느낌이에요. 앞에 약간 뭔가 보일 듯 말 듯. 그렇죠. 아마 영원히 맑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뭔가 내가 찾는 게 어딘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뚜렷하게. 고민하고 그렇죠. 그랬다면 이제는 아 이거 자체가 작업이구나. 계속 이제 안개를 계속 이제 헤쳐나가면서 내가 어딘가를 계속 나가고 있는 거. 이게 작업이지 이제 뭔가 아 이거야라는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시대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타인이 평가할 거니까 제가 뭐 재단하긴 힘들고 그냥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 사람 참 작업하는 게 되게 즐거웠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는 참 작업은 좋은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가와 작업이 있는가 하면 네네. 정말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가와 작업이 있는데 저는 후자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하면서 스스로에게 즐거움과 재미가 있어야 되는 그게 큰 동력인 것처럼 타인들한테도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작업했던 작가. 네. 호기심이 계속 있기를 바래요. 저 스스로가. 하나하나 할 때 시스템이 완성되고 견고해지고 이래서 어떻게 나올지 빤해지면 이 작업은 저한테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완성될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궁금해. 계속 그럴 수 있길 바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어. 뭐 아니면 뭐 타협하지 않는. 그렇죠. 그냥 하던 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한 그대로 나오는 그렇게 돼버리면 재밌을까? 내가 캔버스 앞에 설 때 그 설렘이라는 게 있을까? 제일 행복했던 기억들은 학부 4학년 때나 대학원 때 이제 미술학원 알바 끝나고 이제 학교 올라가는 막차 버스 타고 그때 편의점에서 이제 컵라면 하나하고 삼각김밥 사가지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밤새 그리는 거예요. 그러고 첫 차 타고 내려와요. 그러고 이제 자취방 가서 자고 눈 뜨면 빨리 가서 그림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그 느낌들을 상당 기간 못 받았어요. 계속 그 뒤로는 아 이게 맞나? 어떤 변화에 있어서는 의심하기 바빴고 그래도 잘하는 걸로 해야지 뭐 이러면서 쉽게 타협하고 그냥
그림을 마무리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반복됐었는데 근래 다시 그 재미를 찾았어요. 이번에 이제 전시 준비하면서 이 시도들을 이제는 감내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눈 뜨면 빨리 작업실 가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작가님한테 예술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술은 규정 짓는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다 하는 순간 예술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 어떻게 보면 신기루 같은 거. 오히려 이제 젊을 때는 뭔가 딱 확고한 것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저거구나 하고 가까이 왔더니 싹 사라지고 없고 오히려 지금은 이 안개 속에 있는 게 이게 예술이구나.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예술이지 않은가. 그러게요. 오늘 사실 작가님과 긴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상당히 뭐 작업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점도 보고 그러면서 저도 한번 작가님 느낌대로 네. 뭐 그림을 그려봤어요. 기대가 큽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너무 감동적이네요. 좀 자세히 구경해 볼까요? 네네. 뭐 약간 그 선생님한테 과제 검사 받는 느낌? A+ 드리겠습니다. 아우, 네. 네, 그만 나오라는 거죠? 네네. 작가님 이제 늘 궁금했었지만 오늘 네. 또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새로워진 작업들도 너무 좋고 네. 네. 앞으로도 더욱더 또 기대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도 작업에 대해서 뭐 인터뷰를 하더라도 뭐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할 기회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네네네. 작가님께서도 너무 편하게 네네. 해주셔서 네. 인터뷰가 아주 즐겁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전시 마무리 잘 하시고 네, 네, 한번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찾아주십시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